썰맘을 찾아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등학생 아들과 중학생 딸 하나를 키우고 있는 40대 여자입니다. 이제 아이들도 어느 정도 다 자랐고 엄마 손을 탈 나이는 아닌지라 저도 새로 공부를 시작했는데요. 그리하여 요즘은 엄마가 아닌 한 사람으로서 살아가고 있어요. 며칠 전에 밤 늦게까지 학교 과제를 하고 있었는데 딸아이가 다가와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예전에 집에서 살림만 하던 엄마보다는 공부하고 컴퓨터 앞에서 과제하는 엄마가 더 좋다고 말이에요. 그 말을 듣는데 아이들이 자랑스럽게 여기는 엄마가 된 것 같아서 뿌듯하기도 하고 저 스스로도 새로운 삶을 사는 기분입니다. 어렸을 때는 저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살고 싶었어요. 20살에 대학 들어가 공부하고 졸업해서 취직하고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도 하고 그렇게 남들 사는 것처럼요. 하지만 주변 여건이 저를 도와주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엄마 없이 아빠와 할머니 밑에서 자랐어요. 엄마는 저를 낳다 돌아가셨다고 들었고 제 가족은 아빠와 할머니뿐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벌어오신 돈으로 세 식구가 살았는데 집안 형편은 그렇게 넉넉하지 못했어요. 거기다 할머니도 연세가 있으시니 저를 제대로 돌봐주시지 못했었죠. 집에 돈도 없고 음식을 할 만한 사람도 없으니 김치랑 밥이 밥상의 전부였던 날이 많았습니다. 그때는 어린 마음에 우리 엄마는 왜 이렇게 일찍 세상을 떠난 걸까 원망스럽기도 하고 울기도 참 많이 울었었어요. 애들은 다 엄마 손잡고 다니는데 제 옆에는 아무도 없었으니까요. 어린 시절의 저를 떠올려 보면 늘 혼자 있던 기억뿐이네요. 어렸을 때 부모님과 보낸 기억이 평생 간다고 하던데 저는 아빠 손잡고 그 흔한 놀이공원 한번 제대로 가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제가 7살 때였나? 아버지가 재혼을 하셨습니다. 할머니가 이제 너한테도 엄마가 생긴다고 하셨던 그 말만 머릿속에 남아서 이제 나한테도 엄마가 생긴다는 사실에 행복하고 들떴었죠. 엄마가 생긴다는 것만 생각하면 저도 모르게 막 웃음이 나올 정도였어요. 그 나이 아이에게는 엄마란 존재가 정말 절대적이잖아요. 그러니 7살의 저 역시도 엄마가 빨리 우리 집에 오기만을 손꼽아 기다렸습니다. 그러나 새엄마는 제가 생각했던 엄마와는 달랐습니다. 처음 만난 날, 제가 너무 반가워서 손을 잡으려고 하자 제 손을 딱 쳐냈어요. 그러더니 내가 결혼한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7살 먹은 딸이 있는 게 말이 되냐고 징그럽다고 하더군요. 나는 너를 낳은 사람이 아니니까 엄마라고 부르지 말고 앞으로 아줌마라 부르라고 시켰습니다. 엄마가 생긴다는 꿈에 부풀었었는데 7살 꼬마의 꿈은 한순간에 산산조각 난 거죠. 그러면서 서서히 새엄마는 우리 엄마가 될 수 없구나. 나에게 엄마가 되어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에서도 늘 말없이 조용하게 지냈어요. 아버지라도 자식한테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다면 좋았겠지만 아버지는 낮에는 일하고 밤에는 술 마시러 다니느라 바빴습니다. 그러니 자식인 저에게 사랑을 줄 시간도 없었죠. 가끔 저를 보고 머리 한두 번 쓰다듬고 500원, 1000원씩 용돈 쓰라고 주고 가는 게 전부였네요. 얼마 뒤 제 동생이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태어나고 난 뒤로 저는 더더욱 사랑받지 못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어차피 집에 들어가도 저한테 관심 가져주는 사람도 없으니까 학교 끝나고 늦게까지 동네 놀이터에서 놀다가 들어간 날도 많아요. 동생이 태어나고 새엄마는 예전보다 더 저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용돈도 제가 없으면 자기 아들이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못 받는 게 아까웠나 봐요.
왜 쟤만 주냐고, 아들한테 한 푼이라도 더 챙겨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막 소리를 질렀고, 아버지는 못 들은 척 담배만 피우셨네요. 제가 중학교에 들어갈 무렵 새엄마는 집 형편도 안 좋은데 학교는 뭐하러 다니냐는 말을 정말 자주 했었어요. 너한테 들어가는 차비 용돈 아끼면 우리 아들한테 고기 반찬 하나 더 해줄 수 있는데 라는 말을 달고 살았었거든요. 하지만 하도 구박을 받으니까 이골이 나서 그런지 웬만한 구박은 구박으로 들리지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중학생인 제게 가장 행복한 시간은 학교에 가는 거였어요. 학교에 가면 새엄마와 같이 있지 않아도 되고 공부도 하고 친구들하고도 놀고 마음껏 편하게 있을 수 있으니까요. 다른 애들은 일요일을 제일 좋아하는데 저는 학교에 갈 수 없는 일요일이 제일 싫었네요. 하루는 월요일 아침이 되어 바쁘게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제 가방과 신발이 보이질 않는 거예요. 주말에 다 빨아서 널어놨는데 어디 갔는지 보이질 않아서 온 집안을 막 뒤지면서 찾았습니다. 야, 너 아침부터 정신없게 뭐 하는 거야? 뭘 자꾸 뒤져? 아침에 먼지 나게. 혹시 제 가방이랑 운동화 못 보셨어요? 제가 빨아서 저기에 널어놨는데 감쪽같이 사라졌어요. 아, 그거? 네 운동화랑 가방 내가 새벽에 다 태웠어. 그러니까 더 찾을 생각하지 마. 태우다니요? 제 가방이랑 운동화를 왜 태워요? 제가 그거 얼마나 아끼는 건데 저한테 말도 없이 태우면 어떡해요? 야, 너 어차피 학교 다녀봐야 대학도 못 가. 우리 집 형편에 널 어떻게 대학을 보냈니? 학교 갈 생각하지 말고 오늘은 집에서 빨래나 해. 알았어? 싫어요. 아줌마가 뭔데 그래요? 아줌마가 뭔데 남의 물건을 함부로 태우냐고요. 빨리 물어내요. 내 가방이랑 운동화 빨리 물어내라고요. 이게 머리 좀 컸다고 아주 막 나가네. 야, 너 감히 어른한테 대들어? 나 네 엄마야. 엄마가 하라면 할 것이지. 뭔 말이 그렇게 많아? 새엄마라는 여자의 말도 안 되는 행동에 분하기도 하고 너무 억울했었어요. 그래서 소리를 막 지르면서 울었습니다. 밖에서 큰 소리가 나니까 아직 주무시던 아빠도 방에서 나오셨어요. 뭐야, 집이 아침부터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여보, 성에 제가 이제 좀 컸다고 날 아주 우습게 봐요. 자기 가방이랑 운동화 좀 없어졌다고 아주 난리예요. 아니에요, 아빠. 아줌마가 내 운동화랑 책가방 일부러 태운 거예요. 저 여자가 나 학교 가는 거 마음에 안 들어서 집안일이나 시키려고 한 거란 말이에요. 조성애, 너 엄마한테 그게 무슨 말버릇이야? 엄마가 왜 아줌마고 저 여자야? 중학생이나 됐으면 아줌마라고 부르는 버릇도 고쳐야지. 아침부터 큰 소리나 내고. 아줌마가 처음부터 엄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그랬어요. 내가 더 나은 것도 아닌데 왜 엄마라고 부르냐고. 아줌마가 먼저 그랬단 말이에요. 이게 아직도 정신을 못 차렸어? 그리고는 아빠의 손이 제 뺨으로 날아왔습니다. 그때 처음으로 아버지한테 맞아봤습니다. 뺨을 맞고 난 다음 머리가 멍해서 그 자리에서 계속 서 있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새엄마라는 사람은 정신 차리고 얼른 빨래나 좀 하라고, 청소나 좀 하라고 그렇게 멍하니 서 있던 저를 화장실로 끌고 갔습니다. 그날 몇 시간을 울면서 빨래하고 화장실 청소를 했어요. 그러면서 내가 고등학교 졸업하면 무조건 이 집에서 나가겠다 결심했네요. 그렇게 시간은 흘러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성인이 됐습니다. 졸업하고 취직을 하자마자 집안의 모든 인연을 끊었어요. 직장도 일부러 집에서 먼 곳으로 구했고 그냥 가족 없는 고아로 생각하고 살기로 했던 거죠.
어차피 엄마도 없었고 아버지의 사랑도 받지 못하고 자랐는데 고아인 척 사는 건 어렵지 않았습니다. 회사는 기숙사가 있는 곳이라 지내는 건 정말 편했어요. 제 또래의 친구, 언니들과 가족같이 지내면서 휴일 되면 근처 시내에 놀러 가기도 하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집에서 벗어났다는 해방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23살이 되던 해 한 남자를 만나게 됐어요. 직장 상사였는데 웃는 모습이 참 정감 가는 스타일이었습니다. 제 바로 윗상사다 보니 그만큼 만날 일도 많았었죠. 다른 회사를 다니다 이직한 사람이라 우리 회사에 대해서 잘 모르는 부분은 제가 알려주기도 하고 또 일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배우기도 했고요. 성실한 사람이라서 배울 점이 많았거든요. 직장 상사와 부하로 지내다 보니 사석에서 밥 한 끼 먹을 일도 생기고 그렇게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2년 정도 교제를 하고 저희는 부부의 연을 맺게 됐어요. 결혼 전에 시댁으로 허락받으러 갔을 때 모든 사실을 솔직하게 말씀드렸어요. 엄마는 저를 낳다 돌아가시고 아버지와 새엄마가 있지만 20살 이후 거의 연을 끊고 살고 있다고 다 털어놨습니다. 시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들으시고는 정말 힘들었겠다고 그래도 착하게 자라 하늘에서 엄마가 기뻐하실 거라고 저를 위로해 주셨네요. 부모복 없이 살아온 제게 시부모님은 때로는 친부모님처럼 느껴질 정도로 포근하게 대해주셨어요. 아들만 낳으셔서 딸이 갖고 싶었는데 저를 딸처럼 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을 때 시어머님 품에 안겨 엉엉 울었던 때가 떠오르네요. 결혼을 하고 시댁 식구들과도 잘 지내면서 제 인생 처음으로 안정감이라는 게 이런 기분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첫 아이 돌잔치를 하고 얼마 뒤에 시동생이 결혼을 했습니다. 동서될 사람과는 집에 인사 왔을 때 한 번 봤을 뿐이라 얼굴도 제대로 익히지 못했어요. 저보다 1살 위였고 직업은 의사라고 들었는데 직업 때문인가 참 멋있어 보였습니다. 뭐랄까, 제가 갖지 못한 걸 가진 사람이라서 그런지 부럽기도 하고 어떤 사람일까 궁금했네요. 신혼여행이 끝나고 시동생과 동서가 집에 인사를 왔습니다. 동서는 말이 많은 편은 아니었는데 차분하고 지적으로 보이는 사람이었죠. 다 같이 식사를 하면서 어머님이 우리 집 며느리들끼리 사이좋게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리고는 나이로는 둘째가 1살 위지만 시댁 순서로 따지면 제가 큰 며느리니 형님이라고 부르라고 얘기하셨네요. 하지만 저는 조금 불편하더라고요. 1살이긴 하지만 제가 동생인데 언니에게 형님 소리 듣는 게 불편하기도 했고 그냥 편하게 부르고 싶어서 어머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럼에도 어머님은 그럼 집안 서열이 무너진다고 안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동서 표정이 순간 굳는 게 보였네요. 식사를 마치고 다 같이 상을 치우는데 동서가 먼저 제게 말을 걸어오더라고요. 형님,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오늘 저녁 잘 먹었어요. 아니에요. 음식 다 어머님이 하셨고 저는 도와드린 것밖에 없어요. 아, 맞다. 아까 어머님이 호칭 얘기하신 것 때문에 불편하셨죠? 저는 그냥 편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어른들은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민감하시네요. 그냥 시댁에서는 형님이라 하시고 따로 만날 때는 편하게 말씀하셔도 돼요. 에이, 그래도 편하게 부르면 되나요? 참, 형님은 대학교 어디 나오셨어요? 전공은요? 아, 서방님이 말 안 했나 봐요. 저 고졸이에요. 그래서 처음 동서 직업 듣고 부럽기도 하고 진짜 멋있더라고요. 의사 될 정도면 진짜 공부 잘했겠어요.
근데 그 순간 동서 얼굴이 싹 바뀌는 겁니다. 잠깐만, 지금 고졸이라고 했어요? 그럼 아예 대학도 못 들어간 거? 네, 대학 다닐 상황도 아니었고 그냥 일찍 돈 버는 게 낫겠다 싶어서 졸업하자마자 취직했어요. 참나, 그럼 내가 대학교 졸업장도 없는 애한테 형님이라고 불러야 돼? 어이가 없네 진짜. 네? 지금 뭐라고 했어요? 저한테 한 말 맞아요? 이래서 우리 엄마가 결혼할 땐 집안 사람들 다 따져보고 해야 한다 했는데 형님이란 사람이 고졸일 줄은 몰랐네. 저기요, 내가 대학 안 나온 게 뭐 그렇게 큰 잘못이라고 이래요. 대학 나와야만 사람이에요? 자기 밥벌이하고 살면 다 똑같은 사람이지. 어떻게 수준이 같아? 의대 나온 나랑 고졸인 너랑 차원이 같냐고. 대학도 못 나온 애가 내 형님이라는 게 기분 나쁘고 너무 자존심 상하니까 앞으로 나한테 말 걸지 마. 나는 수준 안 맞는 년은 가족으로도 취급 안 해. 알았어? 정말 갑자기 너무나 순식간에 당한 일이라 당황스럽기도 하고 어이도 없었어요. 처음엔 멀쩡하게 대화를 잘 나누다가 학벌 듣더니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한순간에 변할 수 있는지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도 같은 또래고 첫인상도 나쁘지 않아서 앞으로 가족으로 잘 지낼 수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제 예상과는 전혀 다른 사람이라 놀라기도 했고 또 충격을 받았습니다. 동서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서는 한 이틀 정도 밤에 잠이 오질 않았어요. 자존심 상하기도 했고 누구한테 그런 대접을 받아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어렸을 때 새엄마가 무시했던 적은 있었지만 그래도 사람 취급을 못 받은 것 같은 기분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동서는 고졸이라는 걸 듣더니 딱 표정이 바뀌는데 바로 저에게 가족으로도 취급 안 한다고 했던 말이 계속 맴돌아서 그걸 잊으려고 많이 노력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동서의 얼굴을 보는 게 정말 힘들었습니다. 시댁에 가서 마주할 때마다 그날의 표정, 말투가 자꾸만 떠오르는 거예요. 어머님은 둘이 친하게 지내라고 말씀하시고 의사인 동서가 살림을 잘 모르니까 형님인 제가 붙잡고 좀 가르치라고 하셨어요. 그럴 때마다 참 가시방석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시어머님이 그런 말씀을 하시면 동서가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데 그 눈빛을 견디는 것도 정말 힘들었네요. 정말 철저하게 저를 무시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상황을 모르는 남편은 재수 씨 직업 때문에 다가가기 어려우면 따로 만날 자리라도 마련해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거절하느라 애 좀 먹었습니다. 솔직히 남편한테 다 털어놓고 말하면 형제끼리 싸움 나는 건 순식간이잖아요. 그렇다고 언제까지 제가 참을 생각은 없었지만 일단 우리 식구가 된 지 얼마 안 된 사람이니 조금은 달라지지 않을까 싶어 기대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시간이 흘러 둘째를 낳고 나서 2달 정도 지났을 때가 제 생일이었습니다. 어머님은 손녀를 낳아줘서 너무 고맙다고 하시면서 유명한 호텔 식당에서 제 생일을 축하하자고 하셨어요. 태어나서 그렇게 좋은 곳에서 생일 파티를 해보는 건 처음이라 전날 밤부터 막 마음이 떨리는 거예요. 애를 둘이나 낳은 엄마가 좋은 데서 생일 파티할 생각에 떨린다는 게 좀 웃기기도 했지만 엄마라고 뭐 사람 아닌가요? 그런 거랑은 상관없이 일단 좋은 곳에서 내 생일 축하를 받을 수 있다는 게 행복한 거죠. 어렸을 때는 생일 잔치를 해주는 사람도 없고 그 흔한 미역국 하나 못 얻어먹었어요. 근데 시집와서 제가 태어난 날을 이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자체만으로도 난 참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생일 당일 의사 동서를 포함해 모든 가족들이 모였습니다. 솔직히
비싼 곳에서 생일 축하를 맞는 게 처음이라 들떠서 다른 걸 걱정할 겨를이 없었어요. 동서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제 생일을 축하해줬고 별일 없이 식사를 잘 마치고 후식으로 디저트를 먹었습니다. 그때 시부모님과 남편이 선물을 건네주는데 주책맞게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한 번도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감사하기도 하고 아무도 축하해주지 않았던 내 생일인데 이렇게 특별하게 보낼 수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그 순간 동서가 자기도 형님 드릴 선물을 준비해왔다면서 쇼핑백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런데 꺼내보니까 초등학생 아이들이 풀만한 문제집 몇 권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거 저 주는 거 맞아요? 네, 그거 제가 형님 드리려고 우리 병원 근처 서점에 가서 직접 고른 거예요. 어때요? 마음에 드세요? 글쎄요, 이거 초등학생 문제집 아니에요? 우리 애들이 풀기에도 안 맞고 잘못 싸운 것 같은데. 아니면 봉투가 바뀌었거나. 어머, 아니에요. 형님 거 맞아요. 형님 대학도 못 나오셨단 얘기 듣고 일부러 문제집으로 고른 건데. 괜찮으시죠? 이제 둘째도 태어나고 아이들 크는 거 금방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금세 유치원도 가고 초등학교 들어가고 그럴 텐데. 엄마가 대학도 못 나온 거 알아봐요.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동서, 그래서 이걸 선물이라고 준다는 거예요? 그렇다니까요. 애들이 수학 문제라도 가르쳐달라고 왔는데 하나도 못 풀어봐요. 그럼 부모 망신이죠. 요즘은 초등학생 수학 문제도 난이도 있게 출제되는 거 알죠? 엄마 머리 깡통인 거 들키기 싫으면 지금부터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셨죠? 그리고는 깔깔대고 웃는데 이걸 어떻게 받아쳐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정말 조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는 선물이라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표정을 짓고 무슨 말을 해야 하는 건지 진짜 머리가 정지된 것 같았습니다. 그때 아버님이 버럭 소리를 지르셨어요. 둘째, 너 지금 네 형님한테 뭐라고 한 거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길래 사람을 이렇게 무시해? 아니에요, 아버님. 제가 무시한 게 아니라 대학도 못 나온 형님한테 딱 필요한 선물 같아서. 얘가 아직 정신을 못 차렸구만. 대학 나온 사람이 있으면 못 나온 사람도 있고 그런 거지. 문제도 못 풀 거라느니 머리가 깡통이라느니 그런 말을 어떻게 해? 그것도 형님한테. 둘째, 너한테 정말 실망했다. 의사면 다야. 사람 마음을 헤아릴 줄 알아야지. 그래, 그건 네 시아버님 말씀이 맞다. 아무리 좋은 뜻으로 산 선물이라도 그렇지 사람 수준을 그렇게 무시하는 게 어딨어? 그리고 첫째, 너는 왜 아직도 네 동서한테 존댓말을 해? 나이는 너보다 위여도 우리 집에서는 첫째 네가 윗사람이야. 알겠어? 네가 확실하게 기강을 잡아야지. 네, 어머님. 신경 쓰이게 해서 죄송해요. 네가 죄송할 게 뭐 있니? 둘째, 너 얼른 네 형님한테 사과해라. 다시는 안 그러겠다고. 얼른. 네, 죄송합니다. 다신 안 그럴게요. 죄송해요. 한바탕 난리가 나고 제 생일 축하 자리는 그렇게 마무리됐습니다. 그 선물을 받기 전까지는 태어나서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생일이었는데 동서의 선물 하나 때문에 최악의 생일이 되어버렸어요. 저를 보고 깡통이라고 하는데 그 말을 듣자마자 자존심도 너무 상하고 숨고 싶고 너무 수치스러웠습니다. 시동생은 따로 찾아와 정말 미안하다고 사과하고 의사동서를 대신해서 싹싹 빌고 갔습니다. 다른 가족들 앞에서는 다 잊은 척 동서의 실수라고 생각한다고 태어난 척 넘겼지만 그 당시 느낀 수치심과 모멸감은 쉽게 사라지는 게 아니었어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다른 날도 아니고 제 생일에 그런 선물을 준 건지 정말 그 이유를 알고 싶었어요. 진짜 가족들 앞에서 날 망신 주기 위해 문제집을 사온 건지, 그래도 가족인데 대학 졸업장 하나 없다는 이유로 나를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건지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며칠을 고민하다 전화를 걸었어요. 날 무시하는 게 정말 고졸이기 때문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알고 싶었거든요. 하지만 아무리 전화해도 동서는 제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도 남겼지만 아무 응답이 없었어요. 며칠을 기다려도 연락이 없으니 그냥 포기하게 됐던 것 같네요. 어차피 날 무시하는 사람인데 그 이유를 알아서 뭐 할까 싶어서 남남처럼 살기로 결정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다니고 저는 집에서 아이들 키우고 살림하고, 우리 가족은 더 바랄 게 없이 안정적이고 행복했어요. 아이들 아빠는 직장 동료들에게 평판이 좋은 사람이었는데 아래 직원들도 남편을 의지하고 가깝게 지내곤 했었습니다. 그러다 밑에 직원 한 명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 일이 있었나 봐요. 직원이 차별을 받고 해고를 당한 게 분명한데 회사는 그 일을 덮으려고만 하니 화가 난 남편이 그 직원을 도와 문제를 바로잡으려고 하다가 결국 회사에서 쫓겨나고 말았습니다. 직장에서 쫓겨났다는 말을 듣는데 제가 다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잘못된 걸 고치려고 목소리를 낸 사람을 이렇게 내보내는 회사가 야속하기도 하고, 이럴 줄 알았으면 나서지 말 걸 그랬다며 우는 남편을 보는데 정말 속이 상하더라고요. 우리 신랑 제 남편이라서가 아니라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거든요. 잘못한 거 하나 없는 사람이 차별받은 직원 편 좀 들었다고 회사에서 쫓겨나다니 제가 다 분했습니다. 남편은 한순간에 실업자 신세가 됐다고 저와 아이들을 볼 면목이 없다고 했어요. 사실 저도 회사의 처사에 막 화가 나면서도 동시에 앞으로 우리 네 식구 생계가 막막하게 느껴진 것도 사실이에요. 아이들은 커가고 큰애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어서 학원도 보내야 하니 은근히 돈 들어갈 일이 많았거든요. 우리 가족 먹고는 살아야 하는데 어떻게 살아야 하나 눈앞이 캄캄해졌죠. 신랑은 어떻게 해서든 우리 가족 굶기지는 않을 거라고 밤마다 대리운전을 하러 나갔어요. 대리운전 뛰느라 저녁에 나갔다가 아침에 들어오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 이대로 집에만 있어서는 안 되겠다 싶었습니다. 뭐라도 해서 돈을 벌어와야지 남편 혼자만 돈 버는 게 너무 안쓰러웠어요. 밤에 잠도 못 자고 운전하고 밤낮 바뀌어 고생하는 모습을 보는 게 힘들었거든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10년 넘게 살림만 하다가 다시 직장을 구하려고 하니 저를 받아주는 곳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저희 집과 멀지 않은 곳에 위치한 병원에서 구내식당 조리사를 구한다는 공고가 난 거예요. 경험은 없지만 찬밥 더운 밥 가릴 때가 아니었으니 일단 면접부터 보러 갔죠. 조리사 일은 처음이지만 성실하게 일하겠다는 저를 잘 봐주신 덕분에 면접 당일 바로 합격 소식을 들었습니다. 가족들 식비며 생활비, 아이들 학원비까지 다 어떻게 내나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그래도 일자리를 얻게 되어 너무나 다행이었죠. 병원 구내식당 일은 생각보다 더 힘들었습니다. 많은 양의 음식을 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처음엔 그래도 내가 주부로 10년 넘게 살았는데 집에서 요리하는 거랑 비슷하지 않을까 했거든요. 그런데 양이 많다 보니까 체력적으로도 더 힘들고 음식이 뿜어내는 뜨거운 열기까지 나오니까 그야말로 정신이 없었습니다. 몸은 힘들었지만 그래도 내가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 수 있다는 게 뿌듯했어요. 그래도 같이 버니까 남편이 무리하지 않아도 되고 또
아이들 먹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게 있을 때 엄마가 사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니 체력적으로는 좀 힘든 일이어도 할만했네요. 하루는 식당에서 배식을 해주는데 누가 식판을 들고 제 앞에 가만히 서 있는 겁니다. 움직이질 않길래 제가 반찬을 안 줬나 싶어 봤는데 그것도 아니었어요. 무슨 일인가 싶어 식판을 들고 있는 사람을 보는데 그곳에서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의 얼굴을 마주했습니다. 바로 동서였어요. 뭐야, 나랑은 마주치지도 않고 얼마나 잘 사나 했더니 병원에서 이 짓 하고 있었어? 함부로 말하지 마. 여기 내 직장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렇게 화를 내? 뭐하고 사나 좀 궁금했는데 수준에 딱 맞는 일 하고 있었네? 상관하지 말고 밥 먹으러 왔으면 밥이나 먹고 가. 뭐야, 왜 이렇게 못 보던 사이 무서워졌어? 예전에는 의사 동서한테 꼬박꼬박 존댓말 하더니 이젠 말도 놓네? 참, 난 오늘부터 이 병원에서 일해. 구내식당 아줌마랑 형님 동서 사이라고 하면 팔리니까 앞으로 조용히 살아. 아님 확 잘라버린다. 세상에서 제일 마주치고 싶지 않은 얼굴을, 그것도 왜 직장에서 만나는 건지. 동서를 만난 뒤로 그날은 일이 손에 잡히질 않았어요. 그냥 지금이라도 그만두고 다른 일자리를 알아볼까 고민도 했었습니다. 저한테 동서라는 사람은 다시는 만나고 싶지 않고 얽히고 싶지 않은 존재였으니까요. 그렇지만 동서 때문에 지금 잘 다니고 있는 직장을 포기하고 싶진 않았습니다. 저를 무시하고 싫어하는 사람 때문에 제가 손해를 본다는 게 너무 바보처럼 느껴졌거든요. 게다가 동서 문제로 포기하기에는 너무 아까운 회사였어요. 급여도 다른 곳보다 괜찮은 편이었고 사람들이 정말 좋은 편이었습니다. 같이 일하는 분들도 그랬지만 병원 원장님 인품이 너무 좋으시고 의사들만이 아니라 식당 조리원들한테도 정말 인간적으로 대해주시는 분이었거든요. 이렇게 여러 조건이 다 마음에 드는데 왜 내가 그만둬야 하나 라는 생각이 들어 그냥 그만두지 않고 다니기로 했네요. 어차피 남남과도 같은 사이인데 내가 동서를 겁낼 필요가 없으니까요. 식당에서 마주치고 난 그날 이후로 매일 얼굴을 보는 일은 없었습니다. 점심을 외부에서 자주 먹는 모양인지 한 달에 두세 번 마주치는 게 전부였어요. 얼굴을 보면 편하진 않았지만 서로 모르는 사람인 척하니 크게 불편할 건 없었습니다. 거기다 점심시간 식당에 사람들이 몰릴 때는 워낙 정신이 없으니까 동서 보고 기분 나쁜 것보다 식당 바쁜 게 우선이더라고요. 진짜 식사 시간이 전쟁처럼 느껴져서 11시 넘는 시간부터 일하고 나면 몇 시간이 금방 지나 있곤 했었어요. 바쁜 점심시간이 끝나면 우리도 좀 숨 돌릴 틈이 생기는데 그때가 진짜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꿀 같은 휴식이라고 하잖아요. 그 말이 딱 맞을 정도로 밖에 나와서 커피라도 한잔하면서 쉬면 다시 일할 힘이 생기곤 했었습니다. 그날도 커피 한 잔 마시면서 벤치에서 쉬고 있는데 병원 원장님이 오셨어요. 선생님, 쉬는 시간이세요? 오늘도 식당 많이 바쁘셨죠? 고생하셨어요. 아니에요, 원장님. 고생은요. 일하느라 힘들진 않으세요? 보통 이건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하시는 일이라 젊은 분이 하시긴 힘들 텐데. 사실 젊은 조리원분이 오셔서 저는 금방 그만두실 줄 알았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일은 좀 힘들긴 한데 그래도 이 정도 힘 안 들이고 돈 벌 수 있나요? 주위 분들도 다 잘해주시고 그리고 원장님도 조리원들한테 대우 잘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일할 만 나는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원장님. 내가 더 감사하죠.
매끼 밥 차린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요. 가족들 밥상 차리는 것도 힘든데 수백 명 먹을 음식을 해야 하는 일이 얼마나 수고스럽겠어요. 늘 맛있는 음식 먹으니 내가 고마운 일이에요. 원장님도 집에서 식사 준비하고 그러세요? 뭔가 이렇게 큰 병원 원장님이셔서 그런가 요리 같은 건 안 하실 것 같아서요. 나 싱글이에요. 집에 일하시는 아주머니가 있어서 내가 직접 요리하진 않지만 그래도 음식 만들고 설거지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니죠. 나도 그 정도는 안답니다. 아, 죄송합니다, 원장님. 제가 너무 사적인 질문을 드렸나 봐요. 아니에요. 순수한 궁금증이었는데 그럴 수도 있죠. 그럼 잘 쉬었다가 들어가세요. 원장님이 들어가시는데 제가 뭔가 실수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너무 개인적인 걸 여쭤본 것 같아서 그 순간이 너무 후회되는 거예요. 또 늘 병원 식당에서 식사하셨는데 그날 이후로는 며칠 동안 뵐 수가 없어서 내가 정말 큰 실수를 했구나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뵙게 되는 날이 오면 무리하게 개인적인 질문을 했던 걸 꼭 사과드려야겠다고 생각했었네요. 그렇게 원장님을 뵙지 못하고 시간이 꽤 흘렀고 제 39번째 생일이 되었습니다. 마침 제가 당직날이라 남편과 애들이 아침에 생일 파티 해주고 기분 좋게 출근했거든요. 올 한 해 생일 축하받을 건 다 받았다 생각했는데 몇 시간 뒤 같이 일하는 언니들이 제 생일이라고 케이크랑 꽃다발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원래 같이 일하는 사람들끼리 사이가 좋아서 생일을 챙겨주곤 한다는데 제 생일도 챙겨줄 거라곤 생각도 못 했거든요. 가족 아닌 다른 사람들에게 생일 축하받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좀 났던 것 같아요. 때마침 식당에 오셨던 원장님도 제 생일인 걸 알고 축하해 주셨고요. 그래서인지 당직을 하면서도 힘들지 않았습니다. 당직이라고 크게 힘든 일이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혼자 남아 있어야 한다는 게 기분이 좀 그렇잖아요. 평소엔 당직 서는 걸 크게 좋아하지 않았는데 그날은 생일 축하도 받고 기분도 좋아서 그런가 혼자 있어도 할 만하다 싶더라고요. 그렇게 당직을 서면서 이것저것 남은 일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이 찾아오셨어요. 저기 바쁘세요? 어머 원장님, 아직 퇴근 전이세요? 네, 일 처리할 게 좀 남아서 하다 보니까 시간이 늦었네요. 오늘 생일이신데 당직이셔서 어떡해요? 가족들이랑 보내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괜찮습니다. 애들이랑 남편이랑 축하해줘서 아침에 생일 축하받고 나왔어요. 그나저나 시간 늦었는데 저녁은 드셨어요? 제가 라면이라도 끓여드릴 테니까 밤참으로 드세요. 원장님 드릴 라면은 훨씬 더 정성스럽게 끓였어요. 모든 직원들을 다 따뜻하고 평등하게 대해주시는 분이셔서 그런진 몰라도 왠지 원장님은 정감이 갔었거든요. 원장님, 라면 드세요.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보기만 해도 맛있겠어요. 잘 먹을게요. 참, 그리고 오늘 생일 축하해요. 내가 준비한 건데 마음에 들지 모르겠네. 그러면서 원장님은 작은 쇼핑백을 하나 건네주셨는데 그 안에는 예쁜 머리핀이 들어있었습니다. 이렇게 예쁜 머리핀은 처음 받아보는 거라서 기쁘기도 하고 그냥 생일 축하만 해주셔도 되는데 선물까지 직접 챙겨주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원장님, 저 이렇게 예쁜 머리핀은 처음 받아봐요. 이렇게 직접 선물까지 해주시고 정말 감사드려요. 그리고 그날은 정말 죄송했어요. 제가 너무 개인적인 질문을 해서 기분 나쁘셨죠? 불쾌하게 해드려서 정말 죄송했습니다.
아니에요. 뭐 숨기는 일도 아니고 괜찮아요. 나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마요. 그나저나 참 좋은 계절에 태어났어요. 봄에 태어나는 게 얼마나 축복인데. 어머님한테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연락은 드렸어요. 엄마 질문을 하시는데 순간적으로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엄마라는 존재가 생각난 거였거든요. 엄마 돌아가셨다고 솔직히 말해야 할까 고민하다가 전 아타가 돌아가셨고 엄마 없이 자랐다고 다 털어놨습니다. 늘 웃는 얼굴로 대해주셔서 그런지 원장님 앞에서는 이런저런 얘기를 다 하게 되더라고요. 가만히 듣고 계시던 원장님은 자신에게도 오늘이 특별한 날이라고 하셨어요. 사실 오늘이 내 아이 생일이에요. 조리원님이랑 동갑이고 같은 날 태어났어요. 내가 아이를 낳고 나서 바로 정신을 잃고 몸이 위독해져서 며칠 깨어나지 못했었대요. 근데 그 사이 아이가 세상을 떠났어요. 나는 내 자식 한 번도 내 품에 품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러면서 서럽게 우시는데 제 마음이 다 아프더라고요. 저도 아이를 둘이나 키우는 엄마라 원장님이 느끼셨을 그 슬픔이 그대로 전해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 배 아파 낳은 내 자식인데 제대로 사랑해주지도 못하고 떠나보냈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셨겠어요. 원장님이 의식을 찾았을 땐 아이 장례식까지 다 끝난 터라 한 번 볼 수도 없었다고 하셨어요. 이 정도 규모의 병원 원장님에다가 의사 선생님이면 힘든 일 하나 없이 곱게만 살아오셨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슴 아픈 사연이 있는 줄은 정말 몰랐네요. 그날 원장님과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나눴어요. 새엄마 손에 구박받고 자란 게 자랑은 아니라 저도 제 어린 시절 이야기를 잘 꺼내지는 않아요. 근데 그날은 정말 신기하게도 술술 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사랑받지 못했던 유년 시절의 기억, 당시 제가 살았던 동네 택시기사였던 아버지에 대해서도 다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살았던 동네와 아버지 이야기를 하는데 원장님 표정이 묘하게 굳어지시는 거예요. 갑자기 얼굴빛도 사색이 되시기에 괜찮으시냐 물어봤더니 라면 잘 먹었다면서 갑자기 밖으로 뛰쳐나가셨습니다. 서로 살아온 이야기를 털어놓고 잘 대화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급하게 나가시니까 혹시나 내가 뭐 실수한 건 아닌지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건가 싶어서 마음이 계속 찝찝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한동안은 또 식당에도 나타나지 않으셨습니다. 원장님이 식당에 오지 않으시는 것도 나 때문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몇 번 원장실에 갔던 적이 있습니다. 뵙고 혹시 그날 불쾌한 일이 있었는지, 있었다면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다고 했었는데 그날은 몸이 갑자기 안 좋아져 일어난 거라고 괜찮다는 말만 직원을 통해서 전해오셨어요. 직접 얼굴 뵙고 이야기해 주셔도 되는데 직원을 통해 전해주신다는 게 조금 섭섭하기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이게 맞는 거다 싶었어요. 저야 병원 구내식당 조리원일 뿐이지만 원장님은 큰 병원을 이끄시는 분이잖아요. 오히려 내가 너무 주제 넘었던 것 같아서 행동을 조심하게 됐습니다. 언젠가부터는 동서가 부쩍 구내식당에 와서 밥 먹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거의 점심시간 끝나갈 때쯤에 혼자 와서 밥을 먹고 갔는데 제가 일하면서 다른 동료들과 이야기하고 가깝게 지내는 걸 항상 마땅치 않은 표정으로 바라봤어요. 뭔가 시비를 걸고 싶어 하는 게 저한테 느껴질 정도로요. 그럴 때마다 똥이 더러워서 피하지 무서워서 피하냐는 심정으로 눈길도 주지 않고 일했습니다. 하루는 식판 퇴식구를 정리하고 있는데 동서가 다가오더니 고갯짓을 까딱까딱 하는 거예요.
딱 봐도 본인 식판 제가 치우라는 거였죠. 일단 무심코 다 먹은 식판을 받아들긴 했는데 은근히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여기서 몇 년을 일하면서도 한 번도 조리원에게 식판을 치우라는 분은 없었어요. 원장님도 자신이 드신 건 직접 정리하셨거든요. 그러다 결국 먹다 남은 식판을 치우면서 제 마지막 남은 인내심이 터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식당을 나가려는 동서를 불러 세웠죠. 동서, 여기 동서가 먹은 식판 대신 치워주는 사람은 없어. 이번은 내가 해주지만 다음부턴 직접 해. 그리고 다 먹지도 못할 음식을 왜 이렇게 많이 담았어? 이거 버리면 다 쓰레기 되는 거 몰라? 앞으로는 적당히 먹을 만큼만 퍼. 야, 너 지금 나한테 그런 거야? 병원 식당 아줌마가 감히 의사한테 지적질을 해? 의사건 뭐건 잘못된 행동을 했으면 지적받는 건 당연하지. 기분 나빠하지 말고 내 말 새겨들어. 너 제정신이야? 어디 병원 식당 아줌마 주제에 의사 선생님한테 눈을 똑바로 뜨고 이래라 저래라야? 니깎 게 뭔데? 니깎 게 뭔데? 나? 내가 누군지 몰라? 나 그쪽 형님이잖아. 알면서 뭘 물어? 이거 진짜 미쳤네. 식당에서 밥이나 퍼주는 일하면서 동서한테 큰 소린 치고 싶은가 봐. 야, 너 잘 들어. 너는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너 잘라버릴 수 있어. 이게 감히 어디서 잘난 척이야? 대꾸해주고 싶지도 않아서 돌아서려는데 동서가 제 어깨를 잡더니 악을 쓰고 앞에 있는 수저를 던지기까지 하는 거예요. 이게 어디서 사람 말하는데 잘 읽어? 너 내 말이 우스워? 할 말 있으면 나중에 따로 말해. 여긴 내가 일하는 데야. 좀 조용히 좀 해줘, 동서. 야, 너만 여기서 일해? 나 이 병원 의사야. 의사 밥이나 해주라고 불렀더니 뭘 잘났다고 가르치기까지 해? 아무것도 아닌 게 그래도 형님이라고 봐주니까 내가 만만해? 이래서 못 배운 애는 상대해주지 말아야 되는데. 시집에서 큰 며느리라고 떠받드니까 네 주제를 모르나 본데. 너 저기 짬밥 보이지? 저게 딱 네 수준이야. 너는 내가 남긴 짬밥이나 먹어. 고졸이면 고졸답게 그거나 먹으면서 사는 게 네 수준이라고. 알겠어? 그러는 동서는 의사씩이나 됐는데 수준이 왜 이래? 배웠으면 배운 값을 해야지. 그 비싼 돈 주고 대학 다니면서 사람 학벌로 차별이나 하라고 배웠나 봐. 그 말과 동시에 동서가 제 뺨을 때렸습니다. 아무리 화가 나도 그렇지 직장에서 뺨을 때리다니. 생각지도 못한 순간 뺨을 맞아서인지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동서 머리 위로 식판 하나가 날아왔습니다. 식판에 담긴 음식들이 떨어지면서 동서는 짬밥을 그대로 다 뒤집어 쓴 꼴이 됐어요. 뭐야? 어떤 년이 나한테 식판 던졌어? 누구야? 음식물을 뒤집어 쓴 동서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는데 원장님이 오시면서 그 식판 자기가 던졌다고 하시는 거예요. 그 식판 내가 던졌어요. 왜? 무슨 문제 있어요? 원장님, 저한테 이걸 던지시면 어떡해요? 이거 일부러 그러신 거면 저 경찰에 고소하겠습니다. 아시겠어요? 그래, 어디 고소해봐. 그럼 너부터 우리 딸한테 함부로 말한 거 사과해. 당장 빌어. 안 그럼 당신 해고야. 원장님이 제 엄마라는 말에 동서도 놀랐지만 저도 너무 놀랐습니다. 원장님이 제 엄마라니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이게 무슨 일인가 상황 파악을 하고 있는데 원장님은 동서 머리채를 잡으시더니 제 앞에서 무릎을 꿇리셨어요.
당장 사과해. 짬밥이나 먹으라고 막말한 거 내 딸 앞에서 사과해 당장. 제가 사과할게요. 죄송합니다. 동서는 제 앞에 무릎 꿇고 사과하는데 솔직히 무슨 말을 하는지 하나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음식물을 뒤집어 썼으니 사과하고 정신없이 뛰쳐나가는 모습을 보면서도 머리가 멍했어요. 정말 제 앞에 있는 사람이 나를 낳아준 엄마인 건지 아니면 동서에게 당하는 내가 안쓰러워 대신 나서주신 것인지 알 수가 없었죠. 원장님은 제 표정을 보시고는 일단 원장실에서 얘기를 좀 하자고 하셨어요. 저도 이 상황이 도대체 뭔지 이야기를 듣고 싶었기에 바로 원장님을 따라 올라갔습니다. 안내해 주신 자리에 앉았는데 무슨 말부터 물어봐야 하는 건지 모르겠고 정말 원장님이 우리 엄마가 맞나 싶어 가슴이 막 뛰는 거예요. 아까는 많이 놀랐죠. 내가 갑자기 나타나서 엄마라고 하고 미리 말을 했어야 하는데 나도 어젯밤이나 모든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면서 그동안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을 털어놓으셨습니다. 원장님은 20살 때 우연히 한 남자를 만났다고 했어요. 그게 제 아버지셨다고요. 하지만 아버지 집안이 가진 것도 없고 직업도 변변찮아서 원장님 부모님께서 반대가 심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원장님은 너무 사랑했으니 집에서 도망쳐 나와 남자 집에서 살림을 차렸고 저를 갖게 되셨다고 해요. 그렇게 무사히 저를 낳게 되는가 싶었지만 출산 시 원장님 상태가 안 좋았다더군요. 저는 겨우 낳았지만 산모가 위독해져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위험한 상황이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아버지하고 할머니는 우리 핏줄은 우리가 키우겠다고 저를 데려갔던 거라더군요. 의식을 되찾은 원장님은 아이가 세상에 나오자마자 하늘나라로 갔다는 말을 들으셨대요. 사랑했던 남자는 자신이 아픈데도 나타나지 않고 아이도 세상을 떠났다고 하니 원장님은 자신이 버림받은 것 같은 생각에 몇 년을 힘들어하셨다고요. 그래서 30년이 넘는 세월을 자식을 한 번도 품에 안아주지도 못하고 보낸 미안함에 결혼도 하지 않고 혼자 사셨다고 합니다. 그러다 얼마 전 제 생일 이야기를 듣고 먼저 보낸 딸 생일을 축하해주자는 마음으로 머리핀을 고르셨대요. 근데 이야기를 들어보니 뭔가 이상하셨던 거예요. 죽은 아이와 제가 똑같은 생년월일에 태어난 건 그렇다 쳐도 살았던 동네와 아버지 직업을 들으니 자신이 사랑했던 남자와 겹치는 게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내가 그날 이야기하다 갑자기 뛰쳐나갔죠. 이야기를 듣는데 점점 너무 내 딸 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속 앉아있을 수 없었어요. 이상해서 좀 알아봤는데 찾아봤더니 아버지 성함이 그 사람하고 똑같은 걸 확인했어요. 그럼 진짜 원장님께서 저를 낳아준 엄마가 맞는 거예요? 확실한 거예요? 제가 정말 믿어지지 않아서 그래요. 맞아요. 어제 그 사람, 그러니까 선생님 아버지 만나서 모든 걸 다 확인했어요. 내 딸이 맞다고. 그 말을 하면서 흐느끼며 우는 원장님을 끌어안고 저도 같이 엉엉 울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엄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요. 엄마 사진 한 장 없는 게 슬펐고 늘 엄마의 부재로 슬퍼하며 살았던 지난날이 생각나니 눈물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선생님 말고 제 이름으로 불러주세요. 엄마, 제 이름 성혜예요. 엄마 딸 성혜예요. 그래, 내 딸. 그 긴 세월 동안 엄마 원망 많았지. 내가 널 너무 늦게 알아봐서 미안해. 너무 미안하다.
그렇게 엄마를 끌어안고 눈물로 긴 세월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솔직히 우리 엄마가 살아있다는 게, 그리고 원장님이 우리 엄마라는 게 믿어지지 않았어요. 하지만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엄마라서 핏줄이라서 원장님만 보면 그렇게 마음이 편안하고 남들에게는 못하는 이야기도 다 할 수 있었나 봅니다. 겨우 진정하고 식당으로 돌아가니 엄마와 제 이야기가 벌써 삽시간에 퍼져 병원이 한바탕 난리가 났더라고요. 같이 일하시는 동료분도 우리 모녀의 사연을 듣고 우는 통에 금세 눈물바다가 됐습니다. 한바탕 폭풍이 지나가고 저는 여전히 제 자리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엄마 병원에서 일하시는 의사 수십 명이 저를 찾아와 막 인사를 하는 거예요. 원장님이 정말 좋은 분이셔서 이렇게 따님도 만나는 거라고, 저한테도 잘 부탁한다고 머리를 조아리며 인사하시는데 적응도 되지 않고 어색해 혼났습니다. 엄마를 만났다는 소식을 듣고 남편과 아이들은 물론 시댁 식구들까지 진심으로 축하해줬습니다. 제가 병원장 딸이라는 걸 알게 된 동서는 태도가 180도 바뀌었어요. 순식간에 처지가 역전된 동서는 병원도 그만뒀습니다. 말은 그만둔 거였지만 알고 보면 거의 쫓겨난 거나 다름없었어요. 그 잘난 동서는 저한테만 잘난 척하며 괴롭힌 게 아니라 같이 일하는 간호사들한테도 막말하고 자기 시중 드는 사람처럼 대한 모양이에요. 병원에서 평판도 안 좋아지니 더는 못 버티고 사표 낸 거고, 이 문제로 서방님과 크게 한바탕한 두 사람은 곧바로 이혼했습니다. 저는 엄마와 재회한 뒤 지금까지 못 받았던 엄마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엄마가 밀어주셔서 대학 공부도 시작했고 지금은 든든한 제 버팀목이 되어주시고 있어요. 한 번도 부모님의 사랑을 받으며 커본 적이 없어서 한때 나는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 저에게도 이런 행복이 찾아올 줄은 몰랐네요. 앞으로도 우리 모녀, 그리고 가족들까지 다들 건강하게 지금처럼만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살아온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여러분들도 늘 건강하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썰맘 사연에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기다리면서 구독, 좋아요, 공유는 물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함께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